네,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1일 새벽 1시 26분, 부동산계의 갈릴레오 정한영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제가 술에 취해 있지 않고, 잠들어 있지 않고, 마이크를 잡는 이유는, 며칠 못했죠? 그래서 밀린 거, 한 번에 쫙, 녹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경험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지저분하게 노는 친구가 있어요. 그 처벌 불원서 그러니까 이제 고소를 했었는데 이게 뭐 처벌하지 마십시오 라고 끝난 기억이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그 무서운 게 뭐냐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예측하기 참 어려운 게 질투심이에요. 질투심에는 그 사람한테는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대방한테는 도저히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우면 또 동정심이라든지 애증이 가는 반면에 또 누군가가 자기하고 비슷했거나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뭐 잘 나가면 질투심이 생기죠. 어, 뭐 인간의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놔둘 수는 없는 거고. 자, 제가 그 아까 커피 한잔 하다가 유튜브를 잠시 봤는데 예. 이제 농민들이 특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산지 가격이 얼마인데 공판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고 또 장사꾼들은 소매로 더 훨씬 비싸게 판다. 이 중간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만 남는다. 농사 짓는 사람은 고생만 하고 매번 희생 당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이고. 자, 댓글 보면은 그죠? 그 이야기를 좀 볼까요? 생산지 가서 살라 했더니 별반 차이 없더만. 차도 1년에 하나도 못 먹어본 지가 조금 되네요. 유통 문제죠. 직거래도 비싸요. 뭐 농산물을 전부 직거래하자. 그러니까 산지가 저렴해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유통이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유통업과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 불신, 그리고 또 사실 정치권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또 장사꾼들끼리도 많이 속이죠. 자기는 산지 직송이라서 더 좋고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가장 쉬운 말이면서도 또 가장 많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 아파트 값 문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산지 가격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뭐 농사일을 좀 돕고 있지만 또 저희 집이 이제 오랫동안 농사를 졌었고 그리고 어떻게 됐든 10년 이상을 그 노점상에서 생선 장사를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뭐 막걸리 장사도 했었고 또 군대에 있을 때는 또 알바로 그때 한참 조립 컴퓨터가 유행했을 때니까 예 윈도우 95 막 나올 때죠. 조립식 컴퓨터 참 한참 만들어서 팔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장사 초보 때 하고 짬바위 좀 먹고 나서 그리고 또 장사 은퇴 시점이 되면 입장이 달라요. 장사하는 방법도 다르고 아무래도 이제 가장 의욕적이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초보 때 젊었을 때는 자기는 더 저렴하게, 더 효율적으로, 더 양심적으로 유통의 혁신을 일으켜서 그동안에 이 유통의 어떤 폐단을 자기가 극복하고 공급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좀 짬밥이 먹으면 거짓말이 늘죠. 능구렁이가 되죠. 그리고 이제 할 거 안 할 거 이제 가리게 됩니다. 단골이 생기면서. 이제 하지만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은퇴가 되면 뭐 사든지 말든지 뭐 이런 개념이에요. 네가 아쉬우면 사겠지. 이거 아니어도 내가 밥 먹고 산다. 그런 생각으로 장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장사 이야기는 뭐 저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긴 하지만 그건 뭐 또 차차로 썰을 풀기로 하고 일단 산지 가격에 대한 오해를 좀 하고 유통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장사하는 사람한테 공짜로 줘도 여러분들 소비자한테는 공짜로 안 갑니다. 왜 그런가요? 최소한 하루의 판매량 대비, 그죠? 판매를 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자두값이 지금 아까 이분 말씀대로 자, 10,000원도 안 되게 한 상자에 8,000원에 자두가 농산물 시장에 공급이 됐고 그것이 이제 소매상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몇 개 안 놓고 2,000원, 3,000원 받는다. 그 사람이 그 2,000원에 몇 개를 팔아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바구니 3,000원이다. 그럼 몇 개를 팔아야겠습니까? 여러분들 100개는 팔아야 돼요. 그죠? 바구니로 100개를 팔아야 됩니다. 100개가 줄 서서 돈 거실러 주고 판다고 해도 우리 한 사람당 뭐 계산하고 거슬러 주고 또 우리 주부님들 고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물건을 좋게 놔도 또 본인 눈에 또 기준이 있어서 예, 또 고민하고 고르고 또 흥정하려고 하고 아, 그런 어떤 시간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100개라고 하면 분당 3분씩만 잡아도 한 사람하고 2, 3분씩만 토크하고 물건 거래하고 정리하고 또 손님 오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뭐하고 한다라고 하면 100개를 팔려면 한 300분 정도 그러니까 시간으로 얘기하면 5시간 정도 손님이 꾸준히 와야 됩니다. 진짜 쉬지 않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몰리는 시간이 우리 뭐 오픈하자마자 사람이 오는 거 아니죠? 띄엄띄엄 오죠. 점심때 조금 몰려오죠. 그리고 저녁 때 조금 몰려오고. 그럼 실질적인 영업 시간은 준비한 시간 빼고 나면 막상 피크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2시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큼 장사 잘 되고서는 100개를 못 팝니다. 그러니까 물건값이 싸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물건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한 바구니 3,000원 팔 걸 갖다가 내가 한 바구니 10,000원에 팔 수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00분이 아니라 100분만 팔아도 마진율이 좋죠. 그러니까 공짜로 줘도 소비자한테 갈 때는 일정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농산물 시장 가격이 가장 많이 오해받는 거고 여러분들이 산지에 가면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절대로 그렇지 않냐면 일단 일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챙겨주는 것은 시간당 비용이나 노력, 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서 만약에 뭐 밭에 직접 들어가서 물건을 고른다든지 뭐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농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담뱃값 더 버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귀찮은데 좀 와서 하고 서로 이런 거지. 피부로 느낄 만큼 가격에 대한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전혀. 예,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진짜 운이 좋았거나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그런 이제 우리 몇 가지 예외 사항을 갖다가 마치 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뭐 물건 같은 거 사고 주문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간혹 이제 공장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그죠? 뭐 이렇게 우리 도매상이라고 할 수 있는 데 가서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주면 좋지. 예, 이렇게 몇 개 꺼내 돌라고 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잘하는 사이면 예, 저거 하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이게 일하던 시스템에서 그 몇 개 좀 이렇게 팔면 안 돼요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인 거고 진짜 생산자 입장에서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택배로 택배로 여러분들이 뭐 신선식품 같은 거 뭐 저도 가끔 제가 이제 홍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나 뭐 이러니까 주문한 경우가 있는데 양이 안 차요. 특히 이제 생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아무리 잘 보낸다고 그래도 또 저도 이제 그 짬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택배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 어떠한 일정 규모의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전혀 효율성이 안 나옵니다.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예, 직거래하면 싸다. 예, 그런 착각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의 멘트예요. 예, 그리고 무엇인가 속이는 거죠. 그죠? 우리 직거래 과정에서 우리가 상표 같은 경우도 뭐 저도 이렇게 예전에 보면 여러 경험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유통 물건하고 덤핑으로 나오는 물건은 뭔가가 이유가 있어요. 물론 뭐 돈이 급해서 이제 덤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왜 그러냐면 돈이 급하면 싸게 팔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아파트 이야기를 하겠지만 돈이 급하면 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물건이 좋은데 돈이 급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장사꾼한테 넘겨요. 소위 말해 도매상이나 이제 소매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조그만 DC에서 제시하면 그 사람들이 뭐 한두 개 사가는 양이 아니잖아요. 가격과 조건이 맞으면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굳이 뭐 세일이라고 붙여가면서 쿠팡 수수료를 내가면서 싸게 판다? 예, 그런 경우는 있어요. 누구냐? 이제 장사 막 시작한 친구들. 예,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과 내가 이렇게 하면 소비자가 알아줄 것이다. 라는, 예,
그런 마음으로 하죠. 하지만 오래 못 가요.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손해라는 것을 나중에 다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툭 하면은 뭐 산지직송 이야기했었고 떠드는데 솔직히 다 개소리입니다. 그리고 유통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농산물 시장에서 경매를 하거나 직접 그 뭐 이렇게 뭐 계약을 해가지고 뭐 대형마트 같은 경우 물건 조달하거나 다 똑같은 과정이에요. 산지에서 직송해서 거기서 다시 분배해가지고 또 매장에 진열하고 대형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면 가격이 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대형 매장은 중간에서 도장 찍으면서 앉아서 헤쳐먹는 놈들이 많아서 그것이 중간 유통 그 상인들보다 더 심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쿠팡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위에 임원진들이나 경영진들이 도대체 전체 매출에 무엇을 기여하고 있기에 그죠? 그 많은 연봉을 가져가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일반 그 우리 이야기한 도매상, 소매상들이 뭐 챙기는 그런 마진하고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냥 앉아서 처먹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형 시스템을 돌려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소비자들한테는. 자, 제가 아유 자꾸 목소리가 잠기는데 일하다 보면 또 녹음을 또 취소를 하고 근데 하여튼 올려야 됩니다. 아파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채널, 유튜브 채널 보면서 그 부동산의 폭락론을 하면서 제가 이분들한테 좀 위험한 이야기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본인들이 부동산 폭락론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기껏 판다는 게 물장사, 그죠? 뭐 건강식품이라고 파는 뭐가 좋다, 뭐 무슨 오미자 뭐도 얘기했었고 그게 마진율이 거의 8, 90%대죠. 소비자가 대비. 말로만 1+1이라고 하는 완전 물장사 같은 그런 스폰의 광고비를 받기 위해서 부동산 폭락론을 이용하는 거 참 보기 안 좋아요. 그리고 이거 시장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언젠가는 뭐 소비자들도 이제 피로가 지쳤기 때문에 이제 알 만큼 안다라고 보는데 아니면 뭐 인터넷 가입비 무슨 뭐 정수기 보험료 그죠? 예. 우리가 정상적으로 소비자들이 매번 속고 사는 한두 번 속는 게 아니죠. 계속. 처음에는 홈쇼핑에서 지랄하다가 예전에는 매장에서 하다가 예전에는 그전에는 또 영업사원이 하다가 이제는 유튜버들이 하는 그 대표적인 상품들이 있죠. 쭉. 뭐 그 옛날에는 썬데이 서울 같은 데 올리던 그런 광고 같은 거. 뭐 대표적인 게 그 뭐죠? 딴지일보에서 하던 뭐 예전에 김어준 씨가 하던 그런 물건들이 거의 뭐 B급 상품들 홍보하기 어렵고 홍보가 돼도 사실은 단골 잡기 어려운 상품들 계속 호객행위 해야 되는 그래서 그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품들 그러니까 그만큼 거품이 심한 사실은 뭐 소비해봤자 대부분 다 쓸데기 없는 그런 제품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런 제품들을 팔면서 이건 정상적인 가격보다 소비자들한테 이거 저기 뭐야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싸게 주는 거니까라는 정당화를 해놓고 그러한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뭘 자꾸 던져요? 아파트 폭락론을 자꾸 던지죠. 그러면서 마치 뭐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가 폭락을 하면 대한민국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대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파트 값이 내려가고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을 싸게 판매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고요. 그건 뭐 이제 왜 그런 나라가 안 되느냐. 남북한이 왜 통일을 못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듣는 사람들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설명하는 사람도 상당히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좀 부분이 있는데 자 어찌됐든 대한민국이 부자가 되면 부동산 값과 땅값은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대부분들은 개인들이에요. 집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 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되는 거는 사실은 시세에 이게 시세다라고 떠드는데 그건 헛소리예요. 그럼 무슨 시세예요? 우리 당근마켓 시세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인가 참 운 좋게 25,000원 주고 산 노트북이 있는데 딱 끄고 성능을 테스트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아주 감사해가지고 뭐 커피 쿠폰이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서 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 이제 중고 그 노트북도 예, 가격이 뭐 또 같이 뛰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형성되는 가격은 중고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집을 사고 팔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는 다 중고 시세예요. 그러면 정상품 우리가 이제 우리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건 뭐예요? 유통돼서 공급되는 거는 분양시장하고 분양시장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국가가 산업단지라든지 어떤 택지를 분양하거나 그죠? 그러면 그것을 받은 소매상들이 다시 소규모로 다시 분양하는 형태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대형 건설회사가 건물을 짓고 나면 또 이제 거기서 분양팀들이 달라붙고 공인중개사들이 달라붙어서 다시 분양을 하죠. 자, 이런 분양 시장과 중고거래 시장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중고거래 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어디가 폭락했다, 아니면 어디가 폭등했다, 뭐가 어떻게 됐다, 막 하다가. 그 얘기는 뭐냐면, 당근거래에서 제가 똑같은 노트북을 25,000원에 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케이스를 갖다가 대놓고 언론이나 그런 저기 하는 애들, 폭락론자들은 그걸 가지고 아, 폭락했다. 노트북 값이.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비싸게 파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막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자기가 노트북을 좀 비싸게 팔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저 서울 어디서 누가 똑같은 모델 노트북을 20만 원에 올려놨어요. 뭐 거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걸 갖다가 붙여서 자기는 20만 원짜리에 거래되는데 물건이. 그죠? 그 물건 아직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15만 원에 내놓은 거야. 싸게 저렴하게 당신한테 내놨다.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가격이에요. 지금 현재 그 주택시장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래 가격이라는 게. 근데 참 문제가 뭐냐면 여기다가 지금 세금을 부과하는데 과연 이 세금을 무슨 뭐 거주군이 어쩌니 뭐 여러 조건을 내면서 누구한테는 세금을 깎아주고 누구한테는 세금을 더 부과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툭하면 갖다 대는 논리가 뭐 상위 몇 프로한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건 옳지 않은 거죠. 상위 몇 프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옳지 않은 사회적인 어떠한 우리 그 합의하기 어려운 어떤 정의를 만들어서 마치 그 사람이 더 벌었으니까 그 사람이 더 부과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옳지 않죠. 물론 그 사람이 더 벌은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이용한 그죠? 그 사회의 노력도 있었고 운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뭐 비율적으로 좀 더 낼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용납할 수는 있지만 이걸 막 세분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차 때 그것을 지금 누가 지금 가장 잘못하고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의욕이 앞섰어요. 이거 나중에 수습 안 됩니다. 지금은 박수 치고 지금은 다 민주당이 다 잡았으니까 그렇지. 현재 지금 제 채널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좋아요 숫자가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죠? 다 사람들 마음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현재 책을 집필하고 있는 이제 첫 번째 책을 이제 아직 뭐 다 못 팔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또 두 번째 책이 나오겠지만 큰 주제는 이제 부동산 유통 혁명론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부동산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토지 가격 못 낮춥니다. 물론 낮출 수는 있겠죠. 억지로. 하지만 그래도 토지 가격이라는 건 고정 함수예요. 상수의 상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건축비. 지금 현재 전쟁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거 다 상수예요. 이걸 갖다가 이 상수 가격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을 만드는데 이 아파트를 만드는데 소비자한테 넘어갈 때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가격이 되려면 유통되는 과정 속의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런 문제도 왜 생기는 거냐면 그죠?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소비되는 가격, 소비자 가격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루 얼마 정도의 비용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 사람도 노력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은 거예요. 이런 신뢰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장사꾼들 욕을 했거든. 맨날 저 새끼들 장사꾼들 폭리 취한다. 물론 장사꾼들이 돈을 벌죠. 그런데 장사꾼들 진짜 열심히 살아요. 하루 20시간 일한다고 봅니다. 20시간. 예. 진짜 전 뭐 생산할 때 그렇게 했어요.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유통 과정에서 이 비용이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앉아서 중간에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사람 없이 합리적으로 가느냐. 그리고 소비자가 느끼기에 아, 이 가격이 자,
상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붙는 건 마진율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진율을 제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누군가 리스크를 지고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금액, 그죠? 우리 납득할 수 있는 이익, 이것이 합리적으로 소비자한테 가느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거론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비싸냐 낮냐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이건 인플레이션 요소도 있고 평가 기준을 지금 현재 막 특히 유튜버들이 떠들어대는 진짜 부동산 거래도 일도 안 해본 애들의 진짜 그 수준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야 소비자가 봤을 때도 아니 내가 봐도 당연히 저 가격은 줘야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불신이 깨지면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자두 팔아가지고 아니 박스비도 1,000원인데 내가 죽겠다 가지고 배달 운송비 빼면 8,000원 경매 받으면 여러분들 3,000원, 4,000원 뭐 이렇게 입금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심지어는 운송비도 안 나왔다고 돈을 더 내래요. 내가 물건도 보냈는데 운송비가 안 나왔다고 더 내래요. 예전에 매실이 한번 그랬습니다. 다 귀농한 사람들이 매실을 심다 보니까 매실 경매 가격이 1,000원, 2,000원이 된 거예요. 한 박스가. 그러니까 운송에서 올라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기 운송비는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박스당 가격을 했을 때 그 물건 값을 다 받아도 박스 값이 운송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아니 그렇게 공짜로 오다시피 한 가격을 왜 소비자들한테 몇천 원에 파느냐? 팔기 위한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팔기 위한 비용이. 정상가보다 폭락이 되면 바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상가로 왔을 때는 소비자들도 내가 매실 한 봉지를 샀을 때 아, 이 정도는 돈을 줘야지라는 이게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불신이.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아파트 값이 여러분들은 아파트 값 떨어져야 된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어요? 아니 건설 회사들이 아파트를 안 짓잖아요. 왜 안 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돈벌이도 없고 건설 경기 안 좋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면 손해라 이거죠. 아니 아파트 값이 비싸다며 우리는 아파트 값이 비싸. 왜 비싸?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비싸다? 예? 근데 공급자들은 그 가격이면 공급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체가 불신 때문에 이 불신을 누가 만드냐? 언론과 이런 폭락론 그리고 이러한 폭락론을 이유로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런 불신을 항상 만들고 이걸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정치 세력이 민주당이잖아요. 항상 자기네들 아파트값 잡겠다고 단 한 번도 아파트값을 잡은 적이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당이 하면 국진당보다 정치를 잘해. 그래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국가가 안정되고 정치가 잘 되면 아파트값은 오르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 때 아파트값이 올라야 하는 것이 정상인 거야. 예?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서 그 친구들이 몇십억 대 지금 부자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몇만 명들이.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아 나 저렴하게 살래? 아이고 참 그래서도 안 되고. 응? 그 친구들이 당연히 좋은 집 찾고 비싼 집 찾고 더 좋은 거 찾기 시작하면 비싼 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수입에 또 대부분이 또 세금으로 또 들어가잖아. 예? 이재명 정부가 잘하면 무조건 아파트값은 오르는 거예요. 민주당이 잘하니까 아파트값이 오르는 거야. 이 바보들아. 국힘당이 있을 때 아파트값 항상 떨어지잖아. 근데 우리는 국힘당 때로 잘했다고 그래요? 아파트값 떨어졌다고? 자꾸 아파트값이 비싸냐 싸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신뢰예요. 시장에서. 근데 이 신뢰가 왜 지금 이 거짓말하는 부분이 됐냐면 파는 사람은 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소비자가 안 믿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오른다고 하면서 팔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올랐다고 떠들어야 되는 거고 누가 우리 아파트 사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양에 우리 프랜카드 걸어놓죠. 프랜카드 걸어놓는데 어떻게 걸어놓습니까? 얼마 투자하면 뭐 마치 돈을 대박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막 그렇게 분양할 때 그렇게 프랜카드 걸어놓잖아요. 뭐 역세권이라고 떠들면서 막. 응? 아파트 시장의 문제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격은 결국 시장 가격으로 가는데 그 가격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건값이 비싼 게 무조건 낮아지는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네? 또 여기 가면 또 말도 안 되는 댓글 다는 애들이 있는데 그 잼민이 수준의 참 잼민이 수준이에요 솔직히. 아니 그분들의 마음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준은 잼민이 수준이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 정부 끝나고 나왔을 때 대한민국의 국민 소득이 드러나고 정치 잘했다. 야 그래도 윤석열 추천해서 우리 좋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내가 잘 살아야 돼.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고요. 자, 그래서 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일단 요거는 지금 벌써 아유
뭘 할 얘기가 또 27분이나 떠들었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른 거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물건값은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파트값 가격에서 그 폭리를 취하고 가격을 제일 많이 취하는 집단이 누구라고 봐요? 많이들 모르고 계신데 정부입니다, 정부. 아파트 거래에서 가장 이익을 취하는 집단은 일단은 정부고요. 건설회사 아니에요. 건설회사는 바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챙기는 애들이 은행과 은행에 연주를 대고 있는 사채. 예, 결국 금융권입니다. 예, 얘네들이 그 돈을 또 가장 많이 챙깁니다. 투자 수익이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죠? 바지 사장이 건설업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건설업체가 그 폭리를 취하고 건설업체들이 뭐 굉장히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바지 사장들의 특성이에요. 예, 매출 가지고 떠들어대는. 그런데 왜 건설회사들이 이렇게 부도가 나요? 부도에서 다 뒷돈 챙겼다고? 여러분들 그런 회사 사장들도 많이 봤겠지만 대부분 사장들은 자기 이름값 때문에 자기 성취욕 때문에 파산하고 자살하고 예, 자기 사돈의 팔촌에 자기 집안 가산 다 탕진하고 예, 다 그렇게 끝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